정말 긴급한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이제 유럽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비밀회의에 정보기관과 군 관계자들을 소집해 2026년을 목표로 나토와 유럽연합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라는 임무를 내렸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즉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돕는 서방의 군사 인프라와 공장들을 파괴하기 위해 훨씬 더 강경한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이데올로그인 알렉산드르 두기는 공개적으로 서방과의 핵전쟁에 대비해 국가를 준비시키고 모스크바와 상테페테르부르크의 인구를 분산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위 흥미로운 우연이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3일 만에 2개의 군수공장이 연이어 의문의 폭발을 겪었습니다. 이 공장들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토 전투기들은 이번 여름 들어 두 번째로 라트비아 상공에서 드론을 격추시켰습니다. 한편 수십 년 동안 완전한 핵포기를 주도해온 스웨덴은 이미 공개적으로 자국의 핵무기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이웃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바로 크렘린이 유럽과의 공개 전쟁을 지지하는 수사를 점점 더 강화하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방송에서는 각 사실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모든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30만 구독자를 향해 가고 있으니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뉴욕타임스는 오늘 2025년 12월에 블라디미르 푸틴이 치안 당국과 정보기관들을 긴급 소집해서 그들에게 나토와 유럽연합을 내부에서 사실상 붕괴시키는 일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나토와 유럽연합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는 임무가 현재 최소 2가지 방향으로 실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올해 가을부터 블라디미르 푸틴은 나토를 분열시키고 동맹국들이 서로를 방어하려는 결의를 시험해보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정보기관은 푸틴이 회원국 중 한 나라에 제한적인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이런 시도를 할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평가에 따르면 위협의 범위는 사이버 공격에서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장 집단, 즉 리틀 그린맨을 이용한 점령 시도까지 다양합니다. 또한 나토 동부 측면 국가에 대한 제한적인 침공까지 포함됩니다. 두 번째 방향입니다. 두 번째는 몰도바의 불안정화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몰도바는 모스크바가 유럽연합과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약화시키려는 노력의 중심에 있습니다. 서방 정보기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크렘린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정복하고 점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몰도바에 대한 통제권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몰도바는 우크라이나와 한쪽으로 국경을 접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유럽연합과 나토 회원국들과 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몰도바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서방에 대한 추가적인 침략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몰도바를 불안정하게 만든 구체적인 사례들이 이미 있습니다. 3월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몰도바 국경 근처에 있는 우크라이나 수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건은 양국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자원 오염을 초래했습니다. 그 후 러시아 무인기가 우크라이나 서부의 고압 전력선을 타격했는데 이 전력선을 통해 몰도바는 최대 70%의 전력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몰도바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연방군 총감찰관인 카르스텐 브로이어 장군이 나토 국가들에서 인용하자면 하이브리드 공격이 매일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동부 측면에서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러시아는 유럽 정부와 기관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점점 더 많은 회색지대 작전을 조직하고 있으며 드론을 체계적으로 사용해 약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이미 경제와 군대를 재조정하여 서방과의 더 큰 규모의 충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도 주목할 만합니다. 발트 3국 중 한 국가의 정보기관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러시아군과 정보기관이 우크라이나산 드론을 이용한 공격 자작극을 꾸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보요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런 연출의 가능한 결과 자체가 아니라 정치적 혼란입니다. 이 연출이 나토 지도부 내에서 초래할 수 있는 혼란이죠. 유럽 국가들과 미국이 서로 논쟁하게 될 때 이 사건에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대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외무부 장관 세료즈카 라브로프는 공개적으로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의 발언을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방이 키예프의 군사기계를 지원하는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해 우리만의 방법을 훨씬 더 강경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 공간의 여러 곳에서 점점 더 많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끝내자고 촉구하는 목소리들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브로프의 전쟁 확대에 대한 근거는 거의 어떤 사이비 종교 신도의 외침처럼 들립니다. 마치 모두가 일어나서 성스러운 전쟁에 나서라는 종교적 부름과도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세르게이 라브로프의 인용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접촉선에서 갑자기 멈춘다면 사실상 나치즘을 물리친 우리 조부모와 증조부의 업적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셈이 듭니다. 이것은 고려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러시아 국가의 천년 역사에 대한 우리의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전면전이 5년째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내에서도 사람들이 고통받고 목숨을 잃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군사 행동을 끝내는 것은 오직 장기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있을 때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이반들이 그냥 이유 없이 죽는 게 아니라 신성한 목적을 위해 목숨을 잃고 있다는 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만들어낸 천년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지만 지금 러시아에서는 그래, 힘들다. 그래, 너희가 죽어간다는 식으로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러시아의 이반들이 죽어가고, 그래, 올리가리들의 사업도 그렇고, 그래, 고립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러시아의 천년의 때 묻은 국가 역사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거죠. 재미있는 건 라브로프가 따로 아시다시피 그는 물론 거만하게 행동하고 깃털을 세우듯 으스대지만 나중에는 조금 누그러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언급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에 대해 키예프의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을 타격하기 위한 정보 제공과 관련해서는 최후 통첩을 내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신 외무부는 미국 국무부에 관련 질문을 보냈습니다. 자, 우리에게 말해보세요. 정말로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라는 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러시아의 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러시아인들은 분명히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이념적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중 가장 엉뚱하면서도 상징적인 발언은 러시아 세계의 이데올로그인 알렉산드르 두긴이 했습니다. 서방 언론이 러시아 대통령의 멘토라고 불렀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두긴의 말에 따르면 서방 국가들과의 전쟁은 단순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핵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어서 그의 인용문입니다. 러시아의 대도시들은 모든 삶, 모든 산업, 모든 경제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정밀 타격에 좋은 표적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즉각적이고 대규모로 도시, 특히 대도시에서 사람들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말 초현실적인 발언입니다. 두긴의 말에 따르면 자신의 땅이 있는 사람들은 인용하자면 도시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논리에 따르면 러시아 여성들을 시급히 대도시에서 시골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임신을 시키고 더 많은 이반들을 미래의 전쟁을 위해 낳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러시아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러니까 대놓고 말하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러시아 이반들이 전쟁터에서 파리처럼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미래의 전쟁을 위해서는 새로운 러시아 이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암컷들, 여성들을 데려다가 시골로 보내자는 겁니다. 거기서 임신시키고 아이를 낳게 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통계에 따르면 그곳에서 출산율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두긴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또 다른 인용문이 있습니다. 더 이상 대도시는 없을 것입니다. 모스크바도, 상트페테르부르크도, 예카테린부르크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땅으로 가서 평화롭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층 건물들은 농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채굴장으로요. 그곳에는 컴퓨터와 로봇들이 살게 하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게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 같은 두기는 치안기관의 직원들을 신의 사자처럼 대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인들을 감시하는 서방에서 개발된 가전제품들, 커피 그라인더와 심지어 콘센트까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행 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타격한 뒤 곧 세상이 끝날 것이라며 모두에게 급히 세례를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더 나아가 2026년 3월에는 국가가 국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그의 인용문입니다. 우리 러시아인들은 역사적으로 항상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누군가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그것은 오직 겸손과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지만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그래요. 누군가는 동원되고 누군가는 보내지고 전쟁터에 내던져집니다. 그리고 러시아인들은 모두 푸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공정한가요? 아니요. 불공정합니다. 하지만 들어보세요. 그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고통받아야 하고 황제를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7월에 같은 두기는 평화롭게 살고 있는 모스크바의 파트리아르시의 프루디 주민들을 개미에 비유하며 전선으로 동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서방과 신성한 민족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전쟁은 인류의 종말로 끝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아시다시피 이것은 그저 수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진짜 무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 야만적인 이데올로기의 결과가 이미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의 위협 속에서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2개의 군수 공장이 폭발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KNDS 아모 이탈리 공장에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이 공장은 프랑스 독일 방위산업 지주회사 KNDS의 소속입니다. 이 회사는 우크라이나에 수백 개의 무기 체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레오파르트 1, 레오파르트 2 전차, 그리고 세자르 자주곡사포 등이 포함됩니다. 판처하우비체 2000, AMX-10RC 장갑차, 게파르트 대공포 등도 있습니다. 특히 로마 근처의 공장은 육군과 해군을 위한 중대형 구경의 탄약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통신사 엔사에 따르면 폭발은 화약 프레스 작업장에서 발생했으며 폭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이미 사흘 만에 2번째로 발생한 유사한 사고라는 점입니다. 조금 앞서 8월 10일에는 불가리아 벨리차 마을 근처에 위치한 엠코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회사는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에 탄약과 무기를 공급해온 기업입니다. 우연히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되는 트럭에서 불길이 탄약 창고로 옮겨졌고 그 후 폭발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역사적 맥락이 필요합니다. 이 역사적 맥락이 바로 이 폭발들에 대한 의심의 수위를 급격히 높입니다. 불가리아 당국은 이전에도 방위산업시설에서 발생한 일련의 폭발 사건들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나열해 보겠습니다. 2011년에는 로브니 도레 창고에서 폭발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는 이가노보의 여러 창고에서, 2020년에는 믹니제의 시설에서 폭발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는 검찰이 이 사건들과 관련해 러시아 국적자 6명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전면전이 시작된 이후 카르나밭 근처의 엠코 창고들에서 발생한 2건의 더 이른 폭발 사건도 조사되었습니다. 이것은 2022년 7월 31일과 2023년 6월 25일에 일어났습니다. 즉,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는 바로 그 공장들에서 체계적으로 폭발을 일으키는 방해 공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푸틴이 자신의 정보기관 요원들에게 제시한 전략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즉, 나토와 EU를 내부에서 흔들고 내부에서 붕괴시키려고 시도하자는 것입니다. 한편 8월 14일 밤 나토의 영공에 라트비아 상공으로 무인기가 침입했습니다. 라트비아 국군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와 접경한 4개 지역에서 동시에 위협이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나토는 이를 요격하기 위해 전투기를 출격시켰습니다. 동맹국의 전투기들은 이 무인기를 성공적으로 격추했습니다. 그리고 라트비아 상공에 드론이 등장한 것은 러시아 레닌그라드 주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 벌어지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현지 주지사 드로주덴코의 말에 따르면 같은 밤에 레닌그라드 주 상공에서 54대의 우크라이나 드론이 격추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나토 전투기들은 6월 8일 라트비아 상공에서 드론을 격추했고 5월 19일에는 에스토니아 상공에서도 격추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류테는 이러한 사례에 대한 동맹의 반응이 침착하고 단호하며 균형 잡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도 유럽인들의 수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스웨덴에서의 핵 논의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세기 초부터 중립을 유지해온 스웨덴이 갑자기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포함한 핵 프로그램을 받아들였습니다. 필요할 경우 폭탄용 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였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1968년에 이미 중단되었고 이후 스웨덴은 핵무기 전면 폐기를 위한 세계적인 운동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9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모스크바로부터 지속적인 핵 위협이 이어진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은 바로 그 중립성을 포기하고 1924년에 나토에 가입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인들은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핵방어 가능성까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총리 울프 크리스테르손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자신들의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는 점을 매우 두려워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독재 국가들은 오히려 핵무기를 계속 보유할 것입니다. 이어서 인용하자면 러시아만이 우리 지역에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스웨덴은 자신을 인도주의 초강대국으로 내세우며 유엔에서 핵무기 전면 금지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스웨덴은 같은 금지 조약의 비준을 거부했고 올해 봄에는 프랑스와 핵억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이미 합의했습니다. 국방장관 폴 존손은 스웨덴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할 계획은 당연히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스웨덴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모든 선택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의회에서 두 번째로 큰 정당의 대표인 지미 오케손 스웨덴 민주당을 한 걸음 더 나아가 과거의 핵 프로그램을 부활시키고 자체 핵폭탄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올해 2월 스웨덴 군사정부 및 보안국의 연례 보고서는 러시아를 국가에 대한 주요 군사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의 점점 더 위험해지는 행동이 위험한 긴장 고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스웨덴 내에서 핵무기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아직 높지 않다는 점을 언급해야 합니다. 올해 초 노부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스웨덴인 중 약 17%만이 자국의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고 있으며 68%는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동맹국의 무기를 스웨덴 영토에 배치하는 아이디어에 대한 지지율은 더 높습니다. 여기서는 41%가 찬성하고 55%가 반대했습니다. 나머지는 입장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이 야만적인 러시아인들이 이제 모두에게 너무 지겹다는 점입니다. 이 야만적인 러시아인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유럽에서 가장 중립적인 나라조차도 핵무기 개발을 고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우크라이나 북쪽에 위치한 야만인 부족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유럽 전체를 신경 쓰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물론 이런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즉, 야만인들이 온 문명 세계가 신이시여 이 야만인들로부터 어떻게든 선을 그어야겠다 라고 말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 봤죠? 저는 일부 러시아인들이 여전히 제 방송을 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기보다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편이 더 낫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방송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